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보도, 정확한 사실 보도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떠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인물됨됨이를 알 수 있듯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웅으로 인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두 의원은 지난 29일 6월 14일을 도널드 트럼프의 날로 지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한 두 명의 의원은 존 크로스와 레지 스톨츠푸스입니다. 두 하원 의원은 하원 의원 동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출하기 위해 투표한 315만 4,834명의 오하이오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트럼프는 우리가 입법부로서 그의 행정부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을 축하하기 위해 하루를 비워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 미국을 대단한 역경을 무릅쓰고 비할 데 없는 번영으로 이끈 많은 일들을 이룬 트럼프를 칭찬했습니다. 이 제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에서 널리 채택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 하원에서 오하이오 민주당에 대해 64대 35석의 강력한 다수를 차지합니다. 오하이오주 하원 의장 로버트 커프는 에포타임즈의 의견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마가 운동을 시작하고 국가와 공화당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 및 주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요일 판비치에서 열린 마라나고에서 열린 회의 후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하원 공화당 대표 케빈 메카시 의원과 합의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메카시 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선출을 돕기로 약속했다고 메카시 의원은 회담 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된 보수운동은 우리 시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자유를 옹호할 것입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주 차원에서 트럼프는 지난 1월 22일 막판 지지 선언으로 켈리 워드 애리조나주 공화당 대표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워드는 2차 투표에서 도전자 세르히오 아렐라노에게 51.5%의 득표율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날 당선 직후 소감으로 결정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저를 다시 뽑아서 주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에 우리가 미국 제1주의 애리조나라는 것을 보여줄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 이전의 암흑기로 돌아갈 건가요? 라고 외치며 워드는 투표 전에 그녀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주요 G7 국가인 7개국 의원 69명이 G7 정상들에게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G7 의원들이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한 방면은 경제, 인권, 과학기술 등의 분야이며 G7 의원들이 중국을 겨냥해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서한의 주요 발의자는 앤서니 곤살레스 미국 하원 의원과 노르베르트 웨트겐 독일 연방외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서한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영국을 포함한 7개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G7 정상회담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서남부의 카비스 베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곤살레스 미국 하원 의원은 이 서한 발송과 관련하여 중공의 위협은 이 시대 최대의 외교적 도전 과제이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전 세계 민주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베르트 웨트겐 위원장도 앞서 중공은 그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과 침략 행위 사이를 선택적으로 오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 질서에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이 현실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세계가 중공에 대응하는 연합 전략을 펼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반드시 양보해야 하며 국제체제의 핵심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 양보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7개국 그룹 정상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중공의 그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및 국외 행동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서는 기술표준, 인권,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국면 및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포함하여 중공을 겨냥한 몇 가지 방면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과학기술 방면에서는 민주국가들이 AI와 5G 등 차세대 신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를
중공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각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여 통일된 표준을 제정해야만 보안상의 우려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각국 간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끌어내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염병 상황 측면에서는 중공이 국제 통치를 약화시키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쳤으며 팬데믹 초기부터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며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원한 후 전 세계 각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증거가 있다. 중공이 최초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조사 가능한 증거가 있지만 WHO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없다는 베이징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만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한은 또 미래의 전염병 발생에 대한 준비와 방역 작업을 위해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실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중공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박해했으며 신장 지역은 현재 위구르인 100만 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공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G7 회원국은 중공이 소수민족과 종교 신자를 박해하는 데 대해 집단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공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중공이 위구르족과 여타 소수민족에게 저지른 박해는 집단학살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항상 정확한 보도와 편향 없는 시사평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